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경상북도 포항 남구에서 다세대 주택을 관리하고 있던 A씨는 얼마 전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이 심한 악취가 난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 바퀴벌레도 부쩍 많아졌고 또 파리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22년 6월 초여름인데 하루 평균 기온이 22도, 더운 날에는 30도까지 웃돌았죠.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다세대 주택은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고 또 월세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종종 세입자들이 몇 달치 월세 안 내고 그냥 야반 도주하기도 해요. 그럴 때 짐 정리 해놓고 가겠어요?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그대로 두고 가곤 하죠. 또 간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집을 막 쓰레기장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빌라 전체에 악취가 풍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경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그 냄새의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이웃들조차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악취의 근원을 찾아보던 중 A씨가 문득 이 집 월세가 밀렸네? 혹시 여긴가? 한호씨를 지목합니다. 그곳은 59세 남성 박씨, 20대 남성 이씨가 함께 살고 있던 곳입니다. 두 사람이 부자지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몰라요. 7년 전부터 박씨가 2015년부터 입주를 해서 몇 년간 꼬박꼬박 월세 잘 내고 살고 있었죠. 아니, 월세를 이렇게 밀린 적이 없었는데? 집주인이 몇 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보냈지만 통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사람이 있긴 한 건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 설령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문을 열 순 없어요. 그건 명백히 주거 침입죄가 되거든요. 고민에 고민을 하던 끝에 A씨는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악취도 나고 벌레 번식이 부쩍 많아졌다라는 신고를 듣고 경찰 또한 이 상황을 좀 예외적으로 판단했어요. 혹여 거주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더욱이 그 당시가 코로나가 휩쓸던 2022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6월 30일 아침 7시 집주인은 경찰의 대동하에 마스터키로 문을 엽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탁한 공기가 슉 밀려 나오더라고요. 집안은 아수라장이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방에서는 경찰의 우려대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 박 씨였어요. 그는 속옷 차림이었고요. 반듯하게 누워있는 채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부검 결과 약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죠. 하지만 상태는 심각했어요. 피부와 장기가 모두 부패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사실 그 덕분에 사망 시기나 사인을 특정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럴 경우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를 종합해서 추리를 해야 하는데요. 경찰이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에서 동거인 E씨가 작성한 일기장이 발견됩니다. 그 안의 내용을 통해 지난 2년간 이 집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전말을 알 수 있었죠. 그 첫 시작은 2020년 6월 5일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아요. 엊그제부터 박씨 의식이 없다. 내용을 볼까요? 한 달 전쯤부터 동거인 박씨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이 부어올랐고 콜록콜록 기침을 계속하면서 심할 때는 피를 토했대요. 너무도 기운이 없어서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고요. 이들이 병원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록된 증상을 보면 중증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일 이 씨가 늦은 퇴근을 했습니다. 저 집에 왔어요. 이게 평소처럼 박 씨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대답이 없었죠. 혹시나 해서 얼른 가보니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었고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사망한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 씨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박 씨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믿게 돼요. 이후로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거죠. 며칠이 지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보면 공기가 막 점점 더 역겨워집니다. 심지어 시신에서 나온 끈적한 진물이 베개와 이불에 번져가고 있어요. 손끝과 발가락도 서서히 검게 변하고요. 얼굴은 부풀어 오르다 못해 피부가 갈라집니다. 구더기도 점점 들끓었지만 그래도 이 씨는 병원에 박 씨를 데려가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전형적인 부패 과정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죽은 박 씨가 곧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과정이라고 믿은 거예요. 몸에서 나온 액체도 진물, 피, 이게 몸에서 나쁜 것들이 빠져나오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박 씨의 입가를 닦아주면서 혹시 피가 어디에 고여있진 않은지, 기포가 생기는지 세세히 확인합니다. 이게 일기장에 다 적혀 있는데 정말로 그 내용만 보면 머지않아 박 씨가 깨어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극진히 돌봤고 잠도 그의 옆에서 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기장의 내용은 무려 1년이 지난 2021년 5월까지 계속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 씨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대답 또한 일기장 속에 있었죠. 이 씨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박 씨가 살아날 거라 믿었어요. 여러분, 사실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건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 흔히 사용한 수법이잖아요. 근데 이 씨의 일기장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하죠. 일기장에는 정확히 가돌 코헨이라는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헨 가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헨은 제사장, 가돌은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가돌 코헨이라고 사용한 거죠. 사이비 종교는요, 의도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해한 개념을 이 교주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밀 지식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요. 얘기를 좀 더 보면 가돌 코헨은 세타라는 어떤 존재가 박 씨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이 씨에게 전달했대요. 여기서 또 세타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약자죠.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이 씨가 뭔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럼 부활을 계시한 그 가돌 코헨은 누구란 걸까요? 경찰은 가장 먼저 사망한 59세 박 씨를 조사합니다. 그의 고향은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장로였는데 마을에 처음으로 진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거쳐 또 박 씨의 큰형이 교회를 맡게 되고요. 여기서 둘째 아들 박 씨는 집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동거인 이 씨, 20대 남성 이 씨는 뭐냐?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예요. 이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그럼 일기장에 등장하는 가돌 코헨, 이게 누군지 추정해보면 일단 박 씨가 사망을 한 후에 이 씨와 접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박 씨가 교주인 것 같진 않아요. 2020년 당시에 교회 신자는 사실상 박 씨와 이 씨 2명뿐이었거든요.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러다 보니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인 박 씨의 친형이자 이 교회의 목사, 박 목사에게 향합니다. 박 목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사람은 과거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동업자가 배신을 했죠. 그리고 돌연 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뻔한 스토리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어느 날 산에서 신께 기도를 드리다가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산에서 내려와서 49살에 진리교회 목사로 나섭니다. 얼마 후 서서히 신도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박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구 멸망의 순간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론으로 막 신도들을 위협했죠.
이게 정확하게 2015년 10월에 이제 예수님의 세대가 끝나고 증인의 세대로 넘어가면서 환난이 닥치고 대지진이 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 유일한 대피소가 박 목사의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이비 교리에 빠진 신도들은 비까지 져가면서 교회에다가 쌀과 소금, 생수를 바쳤고 종말에서 구원을 바라게 되죠. 이때 신도였던 이 씨 역시 박 목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2번이나 이 사람이 나름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래요. 그 첫 시작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몸에 아토피가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박 목사한테 기도를 한번 받고 싹 나았대요. 그러니까 치유 기적을 경험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박 목사가 너 이 대학에 가라. 넌 그럼 반드시 합격한다. 거기에 합격을 했고 나아가 알려준 대로 취직도 성공합니다. 이때 박 목사가 너 그거 내가 이 어떤 영을 불려다가 합격시켜 준 거다라고 생색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박 목사를 영적 권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맹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다가옵니다. 2015년 10월. 종말 왔나요? 종말이 안 왔어요. 어라 이걸 이제 어째? 실망한 신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났죠. 그러자 박 목사가 이 모든 건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계시다 라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거라고 비난했고요. 이때 그의 말을 여전히 붙잡고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오직 동생 박 집사와 이 씨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도 둘, 박 목사 하나 남은 거예요. 2019년 7월 이 씨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박 집사가 제안을 해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에서요. 한 1년간은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일 끝내고 돌아오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종교에 심취해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난 2020년 6월 박 집사가 돌연집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혼란이 왔어요. 아니 박 목사가 분명 우린 모두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죽어? 박 목사도 자기의 권위가 무너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자 곧장 자기 동생의 죽음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냅니다. 그대로 돌아. 곧 살아날 거다. 이 씨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씨가 시신을 다른 방에 두고 부활 일기를 쓴 거예요. 그 부활 일기에는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박 씨가 살아날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썩어가요. 그래서 일기장 내용을 보면요. 박 집사님은 썩어가면서 냄새가 진동한다.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도망갈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감옥이든 기적이든 결국 땡땡땡 보게 될 것이다. 이 일기에는 혼자 시신을 지키면서 느끼는 어떤 불안,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 이제 와서 박 목사를 부정하는 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결국 박 씨는 시신이 정말 말라 비틀 정도로 부패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박 씨의 시신을 발견한 후였죠. 2023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씨와 박 목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체 유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확정되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사건이 보도되고 온라인에서 아니 과연 이 형량이 맞아? 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아픈 증상을 보이면 병원에 데려가서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어? 그래서 결국 죽게 된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 사이비의 가스라이팅, 여기에 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주인 그 박 목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가 죽음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정말 죄가 없는 걸까요? 심지어 박 목사는 이 죽은 박 집사랑 형제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나 몰라라 동생의 죽음을 할 수 있죠? 자기는 대제사장이라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중이래요. 아니 이런 변명만 하는 거예요. 동생의 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더 열받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결국 그 다세주택에서 시신 수습했잖아요. 근데 박 목사가 동생 시신을 인수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지자체에서 수습을 해서 화장을 하게 됐고요. 이게 뭐야? 이 사건은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왜곡된 믿음이 만들어낸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씨도 피해자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썩어가는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내면서 그냥 끝까지 부활할 거라고 믿은 거야. 자기도 불안했지만. 그러니까 점점 내가 맞나? 의문이 들었지만 허망한 약속에만 그냥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속박일까요? 사이비 종교는 그 자체로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만큼 정말 누군가의 인생에 치명적인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요, 이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사이비 교주의 맛을 본 사람, 그러니까 그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맹목적으로 나를 다 신처럼 여겨주는 그걸 맛본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 목사, 자신의 동생마저 저버린 사이비 교주, 그는 어쩌면 지금도 계속 그의 직업을 이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사건, 결국 중요한 당사자 솜방망이 처벌로 막을 내렸고요. 어디선가, 우리 사회 어디선가 그가 또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겠죠. 저는 정말 사이비 종교 싫어합니다. 정말 근절되어야 하고 거기에 빠지는 여러분이 있다면 정말 멱살 잡고 끄집어내고 싶어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6월 8일 이른 아침, 부산 영도구 신선동 한 건물 1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던 A씨가 점심 장사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위층에 누가 왔는지 유난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쾅쾅쾅! 재수씨! 안에 계세요? 재수씨! 고성이 몇 분간 이어졌죠. 그리고 남성은 이내 포기한 듯 발걸음을 돌렸고요. 그리고 잠시 후 따르르릉 하더니 중국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라서 배달 전화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의아해하던 A씨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수화기 넘어 위층에 사는 67세 E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말이야. 우리 집에 좀 한번 올라가 봐 줄 수 있겠나? 내 아내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 그래. 지금 이 전화를 건 E씨는요, 직장 문제로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3세의 아내 서씨와는 주말 부부였어요. 보통 아내 서씨는 일을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있잖아요, 주중에는요. 그래서 그녀가 너무 걱정됐던 남편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곤 했는데요. 아니 이날따라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였죠. 집 전화는 물론이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사실 남편은요, 이 중국집 사장에게 전화하기 앞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30년 지기 친구 권 씨에게 아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쾅쾅쾅 문 두드리던 소리가 친구 권 씨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죠? 문도 잠겨 있었고요. 결국 중국집 사장 A씨가 이 전화를 끊고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게 안쪽의 통로를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비밀의 통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래층하고 위층만 통하는. 그렇게 내부에 들어가 보는데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막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양말에 끈적한 액체가 느껴졌죠. 아래를 보니까 바닥은 온통 시뻘건 피바다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얼른 안방으로 향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옷가지와 이불이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일부러 이렇게 덮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걷어내니까 그 아래서 피투성이가 된 여성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도 여기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아내 서 씨는 온몸이 칼로 난자당한 상황입니다. 시신에는 총 25군데의 자상이 있었고요. 이 중 14개는 머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방 안 곳곳에 집기류들이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피해자의 팔에서 방어흔이 발견이 돼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집의 두꺼비 집 그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인이 이 현장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아예 전기를 내려둔 것으로 보여요. 이어서 정밀 부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아래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미세한 피부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이걸로 DNA 확보할 수 있었고 범인은 성인 남성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편 현장에 남겨진 범인에 대한 단서라고는 이 DNA 외에 방바닥에서 발견된 별무늬 모양의 족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족적의 사이즈가 240mm인 거예요. 이게 성인 남성의 발 크기로 보기에는 좀 너무 작잖아요. 근데 DNA는 지금 남성이라고 나왔는데? 그 외에 경찰은요, 피해자의 옷이 외출 상태 그대로였다는 점을 주목했어요. 즉, 범행은 아내 서 씨가 집으로 귀가한 새벽 1시 30분 그 전후로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발생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내 서 씨의 퇴근 시간은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라요. 범인이 혹여 그 시간까지 정확히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을까요? 물론 강도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현장에서 침입이나 도난의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즉 범인은 문 열고 현관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새벽 시간임에도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죠. 범인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해요.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가족관계 남편 이 씨였죠. 하지만 그는 아예 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제외가 됐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렇다 할 인물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 아내 서 씨가 딱히 원한을 사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때 서 씨의 채무 관계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서 씨가요, 남편 친구인 권 씨, 그러니까 앞에 그 문 두드리면서 재수 씨 찾아왔던 그 동네 친구요. 그 권 씨한테 1억 원을 빌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이 오갔네 싶었는데 여기서 아내 서 씨와 친구 권 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채무 관계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통화 기록을 딱 봤어요. 두 사람이 매일 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권 씨라는 사람, 이상할 정도로 이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 힘들어했어요. 사실 남편 친구잖아요. 근데 이 죽은 서 씨의 영정사진을 부둥켜 안고 막 대성통곡하고요. 또 장지까지 동행해서 장례를 끝까지 돕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가족인 양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맙죠. 근데 혹시 수상한 관계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이 짙어지던 가운데 은밀히 경찰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리다가 조용히 경찰한테 말해요. 사실 두 사람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어요. 네, 그랬던 겁니다. 확인해보니 두 사람은 2000년부터,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까지 약 5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권 씨에게도 어떤 살해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참고인 조사 불렀죠. 그랬더니 권 씨가 떨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반응합니다. 범행 추정 시간인 새벽 1시 반, 그때 나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친구가 부탁을 해서 서 씨 집에 찾아간 거다. 그 외에는 내가 더 이상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다. 라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막 집에 찾아온 거, 다급하게 찾는 모습, 이런 건 다 목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범행 추정 시각의 알리바이였죠. 1시 반에 자긴 집에서 잤다고 하는데 권 씨가 혼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권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외적으로요.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60대 노인입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딱 봤을 때 막 잔인하게 저렇게 사람을 살인해 놓고 아무렇지 않게 막 재수 씨 괜찮아요? 하고 막 일상생활 할 정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친구의 아내이자 그렇다면 내연녀가 되는 건데 내연녀를 지금 참혹하게 살해했다? 경찰도 갸우뚱했습니다. 물론 범죄자를 외모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 경찰은 이 사람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조사를 이어갔죠. 아니 그런데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권 씨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 손 씨가 지난 3년간 행방불명된 상태더라고요. 권 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28일에 아내가 남편 너 왜 이렇게 계속 도박만 하냐 이 문제로 다투다가 집을 나갔대요. 근데 남편은 그녀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실종된 지 5일이 지나서야 가출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좀 더 파보니까 이 아내 손 씨라는 사람의 실종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손 씨가 남편의 도박에 정말 질령이 난 상태였는데 그렇다 해도 자기 자식, 손자들한테는 각별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서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가족들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한다?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 이런 중요한 소지품은 집에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남편 권 씨의 수상한 행적도 드러납니다.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직후에 보험사에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출 혹은 실종자의 생명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상담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내 실종 신고 후에 5년 6개월이 지나면 4천만 원가량의 실종보험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또 아내 이름으로 보험회사 4곳에 상해보험, 암보험을 들었고요. 이후 2년 반 동안 매달 20만 원씩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죠. 권 씨가 목수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엄청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종된 아내의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낸다? 경찰의 의심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자, 조금만 정리해보면 이 권 씨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내 손 씨는 실종됐고 내연녀 서 씨는 살해당했어요. 이게 분명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그래서 경찰이 다시 한번 권 씨를 소환해서 은밀히 그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해요. 숨기는 게 있다면 필시 수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눈빛을 보낼 테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권 씨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잘 오셨고요. 오늘은 그 피해자 서 씨 때문이 아니고요. 보니까 아내분이 실종 상태시더라고요. 두 분 관계가 어떠셨어요? 여기에 권 씨가 자기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자 크게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괜찮았다. 별 문제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막 눈빛이 흔들려요. 그래서 형사가 계속해서 그를 떠봤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 분이 자주 싸웠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부인이 가출하실 때 지갑이랑 휴대폰은 왜 두고 가셨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러자 권 씨가 점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형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물이 담긴 종이컵 하나를 물 좀 드세요. 그래서 건네게 돼요. 그래서 권 씨가 그걸 딱 받아드는데 손이 바들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지금 정황상 이 사람이 이 두 여성의 죽음에 연관된 게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권 씨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내요. 그 결과 죽은 서 씨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와 권 씨의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걸까? 아니요, 부족해요. DNA는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그러다 손톱에 들어간 거다 라고 하면 돼요. 살인을 밝혀낼 순 없는 거죠. 잡아떼면 뭐 소용없는 거고요. 결국 경찰은 권 씨를 좀 더 구슬려서 자백을 이끌어내기로 방향을 바꾸게 돼요. 여기서 그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점을 이용했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대로 자백을 하지 않고 자기 업을 풀지 않으면 저승에 가서도 너 고통받을 거다. 동시에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라는 게 그 불교의 가르침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했어요. 결국 이런 설득이 몇 시간 이어졌고 권 씨는 체념한 듯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우선 앞서 시작한 스토리 그 서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된 2000년부터 약 4년 넘게 권 씨는 그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3년에는 1억 원을 빌려주기까지 했죠. 그래서 아까 채무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2004년 하반기부터 이 권 씨, 남자 쪽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일거리가 끊기고 차도 가압류당하고 또 이 와중에 권 씨의 아들 사업에 실패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결국 그는 내연녀 서 씨에게 야, 내가 준 1억 중에 그 돈의 일부라도 좀 갚아달라 라고 절박하게 사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 씨는 나도 그 돈 급한데 썼다 라면서 좀 더 기다려달라 거부합니다. 근데 그녀의 태도가 점점 싸늘해져요. 자꾸 보채지 말라 라면서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던 2005년 5월 중순, 만난 지 5년째 됐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해요. 권 씨가 제발 내 돈 돌려달라 애원하는데도 서 씨가 완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 씨는 좀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서 씨의 뺨을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자 서 씨가 비웃으며 말해요. 네가 날 때려? 야, 너 네 마누라도 이런 식으로 때렸냐? 자, 이 말에 권 씨가 순간 바짝 긴장합니다. 또 섬뜩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막 생각을 하죠. 혹시 이 여자 내가 아내 어떻게 한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내 돈 1억도 못 받고 내 범행도 다 발각될 텐데. 결국 여기서 그는 서 씨를 죽여서 후안을 없애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 씨는 그냥 때렸으니까 좀 자기가 기분 나빠서 마누라, 와이프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권 씨가 여기에 이제 긴장한 거죠. 어쨌든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은 하는데 첫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05년 5월 28일 새벽 2시입니다. 그는 서 씨의 스케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가서 집 현관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렀죠. 하지만 서 씨가 매캐한 연기에 바로 깨어났고요.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서 씨도 이거 권 씨가 불 지른 거 아니야?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권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잡아댔고요.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그 집수리 다 도와주겠다 라고 친절히 제안하기도 해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6월 8일입니다. 권 씨는 다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새벽 1시쯤 퇴근하고 집에 오는 서 씨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죠. 그녀와 딱 맞닥뜨렸고 정말 마지막으로 너 내 돈 중에 일단 500만 원이라도 먼저 갚아달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서 씨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피곤했는지 우선 좀 자고 내일 얘기를 하자라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리고 새벽 2시 그녀가 잠에 들자 권 씨는 품에 숨겨둔 칼을 꺼내 들고 온몸을 찔렀던 겁니다. 이때 서 씨가 저항을 하면서 권 씨 팔뚝 잡았고 그때 범인의 피부 조직이 손톱 밑에 남게 된 건데요. 잠시 후 서 씨의 숨이 멎었어요. 그러자 범인은 치밀하게 흔적을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발보다 작은 240mm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일부러 여기저기 족적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피 묻은 옷까지 칼 챙겨서 이건 야산에 유기했고요. 피 묻은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가위로 다 잘게 찢어가지고 변기에 버렸고요. 그렇게 흔적을 다 없애버렸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리바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 일찍 구청에 갑니다. 그래서 막 개인 용무를 봐요. 그러면 서류를 뗀 시간이 거기 딱 남잖아요. 그걸 이제 조작하려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 서 씨, 죽은 서 씨의 남편이자 자기 친구인 이 씨가 연락이 안 된다. 우리 집에 좀 가봐달라.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또 태연히 그 집에 가서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을 두드리면서 재수 씨 계세요? 이런 연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때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고요. 그것 또한 의도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말이 밝혀지는데 이거 아직 끝은 아니죠. 앞서 실종된 아내 손 씨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 권 씨는 끝까지 아내 가출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이 또한 경찰의 끈질긴 신문 끝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권 씨가 내뱉은 말은 제 아내 시신은요 우리 집 바닥에 있습니다. 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 안에다가 시신을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곧장 부산 영도에 있는 집으로 향했죠. 안방과 거실 쪽 콘크리트 바닥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너무 충격적인 현장이 펼쳐져요. 아내 손 씨의 머리는 안방에 있었고요. 몸통은 토막난 채 거실에 묻혀 있더라고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녀가 실종된 2002년 10월 28일 권 씨의 집 뒤편에 있는 목공소에서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평소에도 남편의 도박 문제로 갈등이 잦았는데 이날은 유독 좀 격렬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남편을 비난하면서 폭언을 쏟아냈죠.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게 사는 거는 다 네가 무능력해서다. 이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에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치미는 분노에 이성을 잃더니 결국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권 씨는 완전 범죄를 계획했어요. 먼저 시신을 방수지로 감쌌고요. 안방 구들장 밑에다가 안매장해요. 그리고 5일 지나서 가출 신고했고요. 그런데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이걸 어떻게 은폐하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살인을 저지른 지 2달 반 만인 2003년 1월에 대대적인 집 보수 공사를 시작해요. 그 사람 자체가 30년 이상의 베테랑 목수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죠. 그리고 반드시 혼자 해야 했고요. 진짜 목적은 보수가 아니라 시신 유기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처음 그의 계획은요. 이 시신을 거실 현관 쪽에다가 묻고 그냥 시멘트로 덮어버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정작 해보니까 현관의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시신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범인은 결국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유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머리와 몸통 분리했고 각각 안방과 거실 현관에 나눠 묻게 돼요. 흙 덮고 시멘트 발라서 2중, 3중으로 아주 꼼꼼히 처리했죠.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덕분에 시신 썩는 냄새가 집안에는 풍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되게 무서운데 이후에 집에 방문했던 성인 자녀들과 또 내연녀 서씨까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좀 엽기적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아내 머리가 안방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범인 권 씨는요, 아내 머리가 묻힌 안방에다가 거기서 이불을 깔고 생활해 왔어요. 처음에는 이불을 깔고 그냥 잘 자는 듯 했는데 자기도 좀 꺼림직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위에다가 침대를 두고 자기 시작합니다. 가증스럽게도 방 안에는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걸어놨고요. 마지막으로 판결의 시간인데요. 안타깝게도 판결 과정은 언론에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와 내연녀 두 사람을 살해한 권 씨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고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네, 좀 놀라셨죠? 지금 두 사람이나 죽였는데 15년형. 게다가 생각해보면 2025년 현재 그는 형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상태입니다. 권 씨의 행방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는 이제 우리와 같이 사회에 섞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재판 당시 권 씨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이런 걱정을 했대요. 아이고, 내가 마당에 심어놓은 꽃이 있는데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되나? 지금 꽃이 문제인가 싶은데 좀 황당해요. 당시에는 이 15년이라는 형량 때문에 비난 여론이 거셌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맨 처음 등장한 권 씨가 결국 끝에 이렇게 잔인무도한 살인마일 거라고 상상은 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